대단원, 3단원, 사회와 윤리, 소단원, 7단원, 사회 정의와 윤리 7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80페이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고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에 나눈 것에 기준해서 분배적 정의 학자인 롤즈, 노직, 왈처, 마르크스를 배웠고, 이제 지금부터 교정적 정의에 대한 학자인 칸트, 벤담, 베카리아, 루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 교정적 정의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고, 평가원에서 살짝 교육과정을 넘는 어려운 부분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와 기본적인 부분과 심화된 부분을 배운 다음에 제가 3학년 때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적 정의의 학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교정적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정이라는 것은 잘못됨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봐봐.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잘못됨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잘못됨이라는 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벌을 내려야 잘못된 범죄가 바로 잡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들 아니면 뭐 파워레인저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잘못한 애들, 뭐 악당이 되겠죠. 악당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거기에 뭐를 주는 게, 형벌을 주는 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정적 정의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칸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요, 응보적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응보적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응이고요. 그리고 범죄에 상응하는 뭐를 내리는 거, 보복을 내리는 것을 응보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그 범죄랑 똑같은 형벌을 보복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100만 원을 훔치면 100만 원을 물리게 하고 사람을 죽이면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 응보적 정의가 된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형벌은 칸트는 정언 명령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칸트가 형벌은 왜 정언 명령이라고 했는지를 알려면 칸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서도 할 텐데, 자, 칸트는요, 인간은 있죠.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이성을 통해 수립한 도덕 법칙은 뭘로 수립한 거라고요? 이성을 통해 수립하고 지키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르는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실수로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몸이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경찰이 나를 잡으러 왔어요.
그때 경찰이 아직 내가 사람을 죽인 시체를 보지 못했어. 자, 나는 너무 걱정이 되고 겁이 나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자, 그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는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또렷하게 이성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봐봐. 인간은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를 것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거를 밑에서 자유의지라 그래요. 인간은 도덕 법칙을 따를 수도 있고 자연 경향성을 따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보자. 동물은요, 아니에요. 동물은 이성이 없죠. 그럼 도덕 법칙이 없고요. 동물은 뭐밖에 없냐면 자연적 경향성밖에 없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칸트의 입장에서 동물은 잘못한다는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자, 동물에게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봅니다. 인간만이 착한 일과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동물은 나빠질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강아지가 할머니를 물었을 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떤 강아지가 할머니를 물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사실 강아지 잘못이 아니죠. 왜요? 강아지는 잘못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잘못할 수 있다. 인간만. 그건 사실 주인 잘못이죠. 그럼 봐. 인간만 잘못할 수 있으니 처벌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특권이에요. 자, 그럼 보자. 인간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인간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칸트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목적으로서 존중 또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벌은 정언명령이에요. 자, 봐봐. 정언명령의 인간성의 정식 기억나나요? 인간성의 정식이 뭡니까? 인격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중하라. 자, 범죄를 저지른 인격은 어떻게 하는 게, 형벌을 부과하는 게 그 존재를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자, 그럼 적어봅니다. 형벌은 정언명령이란 말 이해될 거예요. 형벌은 다른 선을 위한, 다른 선은 좋은 거예요. 수단, 선은 좋다란 뜻. 수단이 될 수 없다. 자, 보세요. 형벌이란 건 그 사람을 인격을 목적으로 존중하는 거고, 다른 좋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른 좋은 목적은 뭐냐? 예를 들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제가 생년 시간에 인간은 외우라는 말 잘 안 하는데 이건 그냥 외웁시다. 자, 보세요. 형벌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모든 학자가 동의할 표현입니다. 요거는 그냥 외웁시다. 자, 내가 이야기했잖아. 교정적 정의라는 말이 뭐라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잖아. 그럼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요거는 칸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이야. 그냥 가져가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가해져야 된다. 이거 별표 쳐주세요. 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봐봐. 요 처음 이 문장을 보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져야 되고 다음 문장이 뭐냐면 다른 이유나 목적으로 인해서 가해지면 안 돼. 왜? 다른 이유나 목적으로 형벌을 가해진다는 건 형벌을 다른 좋은 선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요. 보세요. 동응보적 정의라는 건 보세요. 내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100만 원 훔치면 100만 원을 보상받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여야 되겠죠. 자,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칸트는 사형제를 뭐 할까요? 그렇지. 찬성하겠죠. 그 근거는 뭐다? 동등성의 원리. 뭐와 뭐의 동등? 범죄와 형벌의 동등. 저울의 평형. 뭐와 뭐의 평형? 범죄와 형벌의 평형. 자, 동회보복 볼까요? 동회보복이 뭐야? 동일한 손해로 보복하세요. 요런 개념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봅니다. 사형수의 인격 또는 자율성. 여러분, 누구만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 칸트는? 사람만 그렇죠. 자, 인격과 자율성을 뭐 하는 거냐면 존중하는 처벌이다. 그 사람의 인격, 자율성을 존중한다. 뭘로 존중해요? 목적으로 존중하는 처벌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 부연 설명 중요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자유롭게가 뭐야? 동물은 자유롭지 못해. 동물의 선택지는 하나야. 하지만 인간은 도덕 법칙과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므로 범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동물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응분의 처벌도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응분의 처벌. 자, 살인자도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죽어야 된다. 자, 그래서 칸트는 정말 집착이 심하죠. 칸트는 지구가 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밑에 문장 보니까 시민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때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를 죽이러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살인자를 인격을 목적으로 존중하는데 진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원론적 인간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작년 수능에서 우리 교정적 정의 파트가 거의 너무 어렵게 또라이급으로 나왔거든요. 모든 애들이 다 틀렸어. 그리고 교정적 정의 파트가 아직도 어렵게 낼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이원론적 인간관 부분이 킬러 문항으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자, 칸트의 이원론적 인간관을 알려면 먼저 베카리아랑 루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아껴두고 넘어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공리주의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는 잠시만요. 자, 공리주의는 형벌의 목적이 칸트랑 정반대야. 원래 칸트랑 공리주의는 정반대잖아. 자, 칸트가 범죄자를 목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형벌을 부과했다면 공리주의는 그게 아니고 범죄를 범죄자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범죄자를 바꾸기 위해 또는 범죄를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왜 공리의 목적일까? 보자. 봐봐. 범죄는 쾌락이의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자, 근데 범죄자를 교화하면 범죄가 안 일어날 거고 고통이 줄겠죠. 그리고 범죄를 예방 억제하는 것도 결국 고통이 주는 거니까 공리가 증진한다고 볼 수 있지. 왜? 공리의 증진은 쾌락이 늘거나 고통이 주는 거잖아. 자, 그러면 공리의 목적으로 형벌을 사형제도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범죄자를 교화, 예방, 억제를 할 수 있다면 형벌 사형제를 해야 되고 범죄자를
범죄자를 교화 또는 범죄를 예방 억제를 못하면 형벌 사형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보자. 공리주의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필기만 하고 외우는 거 절대 아니다. 자, 공리주의는 베카리아가 아닌 벤담은요. 다시 한번 베카리아가 아닌 벤담은 사형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형을 벤담에게 사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리가 중진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리주의에서는 사형을 인정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자, 간단하게 일단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일반 예방, 사형을 인정하자라는 공리주의 입장이 있어요. 일반 예방주의야. 봐봐.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인다라는 법이 있으면 살인자들이 무서워서 사람을 못 죽였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안 하고 있잖아. 그 살인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 게 남의 목숨 쉽게 생각하면서 자기 목숨을 엄청 아까워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키면 범죄가 살인이라는 범죄가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일반 예방주의. 외우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자, 이거는 특수 예방주의인데요. 특수 예방은 뭐냐? 야, 우리 그래도 사형은 하지 말자. 왜? 사형을 하지 말고 재사회화. 여러분, 사회문화에서는 재사회화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윤리에서는 교화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에 적응 못한 사람을 다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게 재사회화야. 재사회화로 의해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것이 공리 증진에 도움이 더 된다라고 생각하는 특수 예방주의도 있다. 요거는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리주의에서 가져가야 될 거는 공리의 목적이란 건 교화 예방 억제를 목적으로 형벌과 사형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사형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다. 요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벤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벤담은요 공리주의자인데 여러분, 우리 공리주의를 같은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회적 쾌락주의라고도 불러요. 얘들아,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 쾌락주의가 뭡니까? 에피쿠로스입니다.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자, 쾌락주의라는 건 뭐예요?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사회적 쾌락주의니까 나의 쾌락과 고통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하는, 그게 뭐예요? 공리주의다.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보세요. 형벌은 그 자체 고통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형벌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형벌은 그냥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형벌은 그냥 뭐야? 악인 거야. 자, 그러니까 형벌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은 최소한으로 쓰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볼게. 형벌은 더 많은 사회적 이익이 증진될 때, 봐봐. 형벌은 고통이지만 이 형벌을 통해 더 많은 쾌락이 증진이 된다면 또는 처벌의 사회적 이익 증진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악이긴 한데 형벌은 무슨 악이다? 필요한 악인 거야. 여러분, 이 형벌이 많은 쾌락을 낳는다고 해서 이 형벌이 그렇다고 쾌락이 되는 건 아니야. 잘 봐라. 형벌은 고통이야. 악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쾌락을 산출할 수 있다면 필요한 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형벌은 그 자체 고통이다. 자, 처벌의 정당성 볼게요. 자, 처벌은 악이기 때문에 어떨 때만 정당해지냐면 형벌을 받는 범죄자의 고통이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더 작을 때, 또는 형벌이 산출하는 해악이 형벌이 방지하는 해악보다 작을 때 정당화돼. 등호가 바뀌면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칸트와 공리주의 벤담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